재판장님, 저 치매 아닙니다. 법정 천장의 형광등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72살 할머니가 팔걸이를 짚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허리는 꼿꼿했죠. 이 녹음기에 전부 다 담겨 있어요. 제 자식들이 엄마 재산 가로채려고 한 말들이요. 삼남매 얼굴에서 피가 쑥 빠졌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렸죠. 검은 정장 입은 큰아들이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명품 핸드백 든 딸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막내는 고개를 떨구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스피커에서 자식들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20억을 어떻게 나눌까?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늙은 사람들 다 이래. 엄마가 6달 동안 바보 연기를 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72살 김영자가 배신한 자식들을 어떻게 손절하고 진짜 인생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예요. 올해로 72살입니다. 평생을 남편 최철수와 함께 살았어요. 인천 주안동 골목 안쪽에 작은 식당을 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철순의 국밥집이었죠.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켰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사골 국물을 끓였어요. 무릎 꿇고 앉아 돼지뼈를 삶았죠. 뜨거운 김이 얼굴을 때렸지만 참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녹초가 되어 셔터를 내렸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국물 맛 진짜 끝내줘요 할 때마다 허리 아픈 것도 잊고 웃었습니다. 자식은 셋을 낳았어요. 큰아들 태준이가 48, 둘째 딸 미정이가 45, 막내 아들 동혁이가 40입니다. 태준이는 서울 용산 이촌동 아파트에 살아요. 독일제 수입차 몰고 다니는 사업가입니다. IT 컨설팅 회사 대표래요.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만 사더라고요. 미정이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영어 강사를 해요. 애들 영어 가르치느라 바쁘다고 엄마 얼굴 보기가 힘들었죠. 막내 동혁이는 사실 동혁이만 제일 착했어요. 전화도 제일 자주 했고요. 회사는 자주 옮겼지만 마음씨는 고왔어요. 셋 다 대학 보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를 거예요. 등록금 1,000만 원씩 내려면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을 팔아야 했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라면만 먹으면서 애들 학비 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올라도 참았어요. 남편은 2달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뇌출혈이었죠.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흘을 못 버티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300명도 넘게 왔어요. 남편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지 다들 울면서 얘기했죠. 저는 그때 진짜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보험금 20억이었어요. 평생 모은 예금 3억과 인천 주안동 아파트가 전부였는데 보험금이 그렇게 큰 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되었어요. 남편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자식들이 돌변했습니다. 날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보더라고요. 서랍 속 통장을 몰래 찍고 귓속말로 재산 분배 이야기를 나눴어요. 20억은 우리 몫이야. 지금 챙기지 않으면 늦어. 셋이서 빨리 정리하자.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낳아 기른 자식들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바보인 척해야 진짜 얼굴을 보겠다고. 6달 동안 치매 환자 연기를 했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법정까지 갔습니다. 일부 남편 49제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영정 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하던 녹차가 이미 식어서 차가워졌어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는데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죠. 창밖으로 오후 2시쯤 되는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 빨래 널면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그런데 저한테는 그 모든 게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당신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하네요.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더니 창기가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검정 양복에 흰 장미 코사지를 달고 있던 60년 전 결혼 사진이었죠. 탁자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나무 서랍이 스르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파란 통장이 제일 위에 놓여 있었어요. 손으로 집어들었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펼쳤어요. 20억 4,500만 원. 숫자가 너무 커서 눈앞이 아찔했어요. 숨이 턱 막혔죠. 평생 1억만 모아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20억이 생긴 거예요. 이 큰 돈을 혼자 어떡하라고. 한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눈두덩이 퉁퉁 부어서 만지면 물렁거렸습니다. 손등으로 코를 훔쳤죠. 따르릉, 따르릉.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났죠. 현관 쪽으로 걸어가면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비뚤어지게 맨 태준이가 서 있었어요. 구두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죠. 뒤에는 명품 핸드백을 겨드랑이에 낀 미정이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막내 동혁이는 신발끈도 안 묶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섰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태준이가 물었어요. 저를 안아보지도 않고 곧장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 쿵쿵 소리를 냈어요. 미정이는 엄마 얼굴도 안 쳐다봤어요. 냉장고로 곧장 걸어가 문을 확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싸하고 나왔죠. 사과를 꺼내서 물로 대충 씻지도 않고 입에 넣었어요. 밥은 드셨어요? 막내 동혁이만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응, 아침에 죽 조금 먹었어. 에이, 그것만 드시면 안 되는데. 동혁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준이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죽 소파가 푹 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태준이가 다리를 꼬면서 말했어요. 그 큰 돈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20억이면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남편 49제 끝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벌써 돈 이야기였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서 혀로 축였습니다. 아직 그런 걸 생각할 정신이 있겠니? 은행 이자가 요즘 얼마나 별로인지 알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값이 계속 떨어져요. 우리가 좀 알아볼까요? 미정이가 사과를 와드득 씹으며 거들었어요. 사과즙이 입꼬리로 흘렀지만 닿지도 않았습니다. 난 아직... 엄마. 태준이가 말을 자르면서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던데요? 손에 들고 있던 녹차 잔이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차가 손등에 튀었어요.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거든요. 뭐가? 어제 제가 전화했잖아요. 기억하세요? 저녁 6시쯤. 어제 태준이한테서 전화가 온 적이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 사진만 보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어제? 그랬나? 순간 태준이와 미정이가 눈을 마주쳤어요.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서는데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복도로 나갔죠. 걸어가면서 슬쩍 뒤를 돌아봤어요. 미정이가 주위를 살피더니 거실 서랍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손이 서랍 손잡이를 잡았어요. 스르륵 소리를 내며 서랍이 열렸습니다. 제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어요. 파란 빛이었습니다.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났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미정이가 휴대폰 액정을 들여다봤어요. 입꼬리가 쏙 올라갔습니다. 20억. 빨리 정리해야겠네. 중얼거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선명하게 들렸어요. 손이 벽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벽지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다리에서 힘이 쑥 빠져나갔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피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쇠맛 같은 게 혀끝에 닿았어요. 내 자식이, 내가 낳아서 기른 내 자식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은 충혈돼서 빨개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눈 밑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내려와 있었죠.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가운 물을 손으로 떠서 얼굴에 끼얹었어요. 물이 뺨을 타고 턱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친 수건이 피부를 긁었죠. 거실로 돌아왔어요. 삼남매는 예전처럼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30분 만에 일어섰어요. 엄마 몸조리 잘하세요. 우리 바빠서요. 또 올게요. 태준이가 구두를 신으면서 말했어요. 구두끈도 안 묶고 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밤 11시가 넘었을 때 다시 남편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차가운 마루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영정 사진의 유리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손끝에 닿았죠. 당신 없으니 애들이 달라졌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날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봐.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렀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나왔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10분 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따르릉. 잠결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눈부셨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가셔야 해요. 갑자기 무슨 병원? 정신과 검사 좀 받으셔야죠. 제가 예약해뒀어요. 10시까지 오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내일? 무슨 검사였지?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태준이가 누군가에게 봐봐. 진짜 이상하시지?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엄마? 오늘이요, 오늘. 아침 10시. 아, 오늘.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한 엄마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야 진짜 얼굴을 보겠구나.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프면서도 차가웠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날 어떻게 버리려고 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거였어요. 이부 병원은 신축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하얀 간판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이가 제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어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천천히 가세요. 넘어지시면 안 되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차갑게 엉덩이를 눌렀어요.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영자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어요.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태준이가 황급히 제 팔을 잡았죠. 괜찮으세요? 응. 어지럽네. 진료실 문을 열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서류를 보고 있었죠.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태준이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상태가 어떠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태준이를 봤습니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어제 통화한 것도 기억 못 하시고요. 태준이가 또 거짓말을 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멍하게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요일? 일부러 말끝을 흐렸어요.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의사가 메모하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점심은 뭐 드셨나요? 턱을 극적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점심은 기억이 잘 모르겠어요. 손을 허공에 띄우고 잠시 멈췄다가 반복적으로 팔을 흔들며 마음을 가다듬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여기 병원에 오신 건 몇 시쯤인가요? 지금 오후였던가요? 아침이었나?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 팔짱을 풀었다가 다시 끼는 등의 소소한 반복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며 또 물었습니다. 최근 집에서 기억 못하는 일이 있나요? 어제 오늘 잘 모르겠어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도. 약은 잘 챙겨 드시나요? 약 아침 약 저 잘.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두드리며 떨었습니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잠시 시선을 바닥에 두고 손을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진짜로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연기했죠. 태준이와 의사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태준이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슬쩍 봤어요. 의사가 치매 의심된대. 진단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엄마 좀 쉬세요. 우리 잠깐 있다 갈게요. 태준이가 말했어요. 저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방에 누웠어요. 귀를 쫑긋 세웠죠. 주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문틈으로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빠, 어땠어? 미정이 목소리였어요. 의사가 치매 의심된대. 다음 주에 정밀 검사 받으면 진단서 나올 거야. 그럼 이제 후견인 신청 준비해야지.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복도로 조심스럽게 나갔어요. 맨발이라 소리가 안 났습니다. 차가운 마루가 발바닥을 얼렸죠. 주방 앞벽에 몸을 붙였어요. 그 돈을 어떻게 나눌까? 미정이가 물었어요. 일단 내가 관리하는 게 맞아. 장남이니까. 태준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오빠가? 나도 엄마 봤는데. 너 일하잖아. 바쁘잖아. 그래도 20억인데. 공평하게 나눠야지. 나중에 다 나눠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중에? 언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물 마시는 소리. 꿀꺽. 형, 누나. 동혁이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살아계신데 이러는 거 좀. 너 말 끊지 마. 태준이가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치매 걸리시면 돈 관리 못하잖아. 우리가 해야지. 이게 효도야. 효도. 그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손톱이 벽지를 긁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근데 진짜 치매 맞아? 동혁이가 다시 물었어요. 의사가 의심된다잖아. 어제도 전화한 거 기억 못 하시고. 형이 전화 안 했잖아. 그건 테스트였어. 기억력 체크. 거짓말. 거짓말이었어요.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20억이면 7억씩 나눠 갖는 거지. 미정이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딸각딸각. 7억도 안 돼. 6억 6천만 원 정도? 에이, 그럼 좀 더 받아야지. 나 전세 빼야 하는데. 난 빚이 3억이야. 나도 급해. 동혁이가 끼어들었어요. 형은 집도 있잖아. 집이랑 현금이랑 다르지.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컵이 탁자에 쿵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턱 근육이 굳어졌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죠. 내 자식들이 이럴 수가. 뒷걸음질 쳤어요. 방으로 돌아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매트리스가 푹 꺼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베개를 꽉 껴안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저녁 6시쯤 자식들이 떠났어요. 엄마 저녁 드세요. 밥 해놨어요. 미정이가 말했어요. 밥을 해놨다는 게 웃겼습니다. 평생 자식들 밥 해준 엄마한테 이제 와서 밥을 해준다고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쾅.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텅 빈 공간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주방 탁자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탁자 표면을 쓸었어요. 차가운 나무결이 손끝에 닿았죠. 바보인 척해야 진짜 얼굴을 보는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죠. 낡은 사진, 영수증, 메모지. 그 밑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남편이 쓰던 거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건전지를 넣었죠. 딸깍.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테스트 버튼을 눌렀어요. 하나, 둘, 셋. 다시 재생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됐네. 미소가 지어졌어요. 차갑고 쓴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를 일부러 산발로 두었습니다. 옷도 뒤집어 입었죠. 오늘부터 바보가 되는 거야. 거울 속 제 얼굴에 대고 말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를 꺼냈어요.
그리고 냉장고가 아니라 찬장에 넣었습니다. 일부러요. 약통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어두고 테이블 위에 놔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리모컨을 들었다가 놨다가 반복했습니다. TV도 켜지 않고요. 오후 3시쯤 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뭐 하세요? 응? 누구야? 저요, 태준이요. 태준이. 누구? 전화기 너머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후. 엄마 아들이요. 큰아들. 아. 그래. 무슨 일이야? 내일 또 병원 가셔야 해요. 병원? 어제 갔잖아.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요. 사실은 이틀 전이 맞았어요. 하지만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그랬나?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연기를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어려웠죠.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당신, 내가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사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웃고만 있었어요. 바보 연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 진짜 얼굴 보려고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무릎 위에 떨어진 눈물이 옷을 적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자정이 넘었을 때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TV 뒤쪽 선반 위에 숨겼어요. 먼지가 쌓여 있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이었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이제 다 들리겠지. 작게 말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자식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억을 어떻게 나눌까? 나도 엄마 봤는데. 이게 효도야. 뒤척였어요. 이불을 발로 찼습니다. 베개를 다시 꺼안았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3부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연기 연습을 했습니다. 멍한 표정 짓기, 말 더듬기, 이름 헷갈리기. 손으로 턱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연습했어요. 오늘도 바보가 되는 거야. 중얼거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갔어요. 소파에 놓인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리모컨을 우유 옆에 놨어요. 일부러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오전 10시쯤 미정이가 왔어요. 엄마 뭐 하세요? 응? TV 좀 보려고 했는데. 거실 소파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리모컨이 어디 갔지? 손으로 소파 쿠션을 들춰봤습니다. 탁자 밑도 뒤적였어요. 엄마 리모컨 찾으세요? 미정이가 물었어요. 응. 분명 여기 뒀는데. 제가 찾아볼게요. 미정이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탁자 위, 소파 밑, TV 선반. 없었어요. 이상하네. 어디 갔지?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엄마. 미정이 목소리가 굳어졌어요. 리모컨이 왜 냉장고에 있어요? 우유 옆에 놓인 검은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워진 리모컨이었어요. 리모컨? 아, 여기 뒀나? 손으로 머리를 극적였어요. 엄마 정말 이상하세요. 리모컨을 왜 냉장고에 넣으세요? 미정이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후, 오빠한테 전화해야겠다.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거실로 가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빠 엄마 진짜 심해지신 것 같아. 귀를 쫑긋 세웠어요.
복도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맨발이라 소리가 안 났죠.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으셨어. 어제는 약을 2번 드셨대. 이웃집 아줌마가 그러던데. 거짓말이었어요. 약은 1번밖에 안 먹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응, 빨리 해야 할 것 같아. 진단서 나왔어? 침을 꿀꺽 삼켰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법원 가자. 서류 준비할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정이가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나 가볼게요. 오빠가 곧 올 거예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쾅 닫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벽지가 등에 닿았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법원. 중얼거렸어요. 오후 2시쯤 태준이가 왔어요. 문을 열어줬어요. 태준이 뒤에 동혁이, 미정이도 따라왔습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점심. 뭐 먹었더라? 일부러 헷갈리는 척 했어요. 에휴. 태준이가 혀를 찼어요. 즉, 엄마 방에서 좀 쉬세요. 우리 얘기 좀 할게요. 그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살짝만 닫았습니다. 틈이 조금 열려 있었죠. 귀를 문틈에 갖다 댔어요. 거실에서 자식들이 모여 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파 쿠션이 푹 꺼지는 소리, 휴대폰 진동 소리. 형, 진단서 나왔어? 동혁이 목소리였어요. 응. 경도 인지장애. 치매 의심.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걸로 후견인 신청하면 돼? 변호사가 그러는데 충분하대. 다음 주 화요일에 법원 가기로 했어.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형, 정말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동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만하자. 난 못하겠어. 이건 아니잖아. 야, 최동혁. 태준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넌 빚이 3억이잖아. 어떻게 갚을 건데? 그래도가 아니라 엄마 치매 걸리신 거 맞잖아. 리모컨도 이상한 데 넣으시고 너도 돈 받을 거면서 왜 이래? 난 진짜 받을 거야 말 거야?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받을게. 동혁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막내마저. 근데 엄마는 어떡하는데? 동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뭘? 엄마 생활비 같은 거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미정이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요양원? 응. 한 달에 200만 원이면 괜찮은 데 있어. 내가 알아봤어. 요양원. 200만 원.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20억에서 200만 원 나가면 뭐 별거 아니잖아. 1년에 2,400. 10년 써도 2억 4천. 그럼 남는 돈이 17억 6천? 맞아. 그걸 셋이 나눠 갖는 거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딸각딸각. 1인당 5억 8,600만 원 정도네. 와 6억 가까이. 거기다가 엄마 집도 팔면. 기뻐하는 목소리들이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턱 근육이 경직됐어요. 근데 형, 동혁이가 다시 물었어요. 엄마가 정말 치매야? 의사가 그랬잖아. 그래도 뭔가 이상한데. 뭐가? 나 볼 때는 멀쩡하신 것 같은데. 내가 의사야? 전문가가 진단한 건데. 태준이가 비웃었어요. 요즘 늙은 사람들 다 이래. 빨리 결정 안 하면 돈 어디 쓸지 몰라. 늙은 사람들. 그 단어가 귓속을 후벼 팠어요. 엄마가 이상한데 기부라도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키득키득.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자식들이 떠났어요. 엄마 나갑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TV 뒤 선반으로 갔어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식들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한 달에 200만 원이면 괜찮은 데 있어. 늙은 사람들 다 이래. 녹음기를 꽉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죠. 다 들었어. 다 녹음됐어.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그렇게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올 때마다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더 심하게 연기했죠. 장바구니를 현관에 두고 어디 뒀지? 헤맸어요. 손자 이름을 민준이, 아니 민수?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확신에 찼어요. 그리고 녹음기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새로운 파일이 저장됐어요. 엄마 재산 내가 관리하는 거 당연한 거지? 요양원 중에 더 싼 데 없나? 법원 가면 금방 끝나. USB에 파일을 옮겼어요. 20개가 넘게 쌓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휴대폰에서 오래된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박성우 변호사. 남편 친구였어요. 장례식 때 왔던 분이었죠. 여보세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변호사님, 저 김영자입니다. 아, 영자씨. 무슨 일이세요? 이 밤에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인데요? 제 자식들이.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자씨 울지 마세요.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6달 동안 제가 모든 걸 녹음했어요. 자식들이 절 치매로 몰아서 재산 가로채려는 거 다요. 녹음 파일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USB에 20개 넘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이세요? 제 친구가 그렇게 아끼던 부인 아닙니까?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에 든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끝을 볼 수 있겠구나.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하지만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에 든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USB를 건네주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녀분들이 후견인 신청하면 그때 법정에서 이걸 공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법원 가셔야 해요. 법원? 왜? 그냥 서류 확인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법원 날짜 나왔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당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이미 모든 걸 준비했다는 사실을요. 사부, 법원 가는 날 아침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일부러 산발로 두고 옷도 구겨진 걸 입었어요. 마지막 연기였습니다. 오늘만 참으면 돼. 속삭였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방에 USB를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꼭 쥐었습니다. 이게 제 무기였어요. 오전 9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태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모습이었죠. 뒤에 미정이와 동혁이도 있었어요. 엄마 준비됐어요? 응. 어디 가는 거였지? 일부러 헷갈리는 척 했어요. 법원이요. 말씀드렸잖아요. 법원. 왜? 그냥 엄마 건강 관련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태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차에 탔어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태준이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시동을 걸었죠. 부르릉.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넜죠.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법원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일부러요. 엄마 괜찮으세요? 동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응. 어지럽네. 법원 건물로 들어갔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했습니다. 신발 소리가 딱딱 울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 문이 닫혔어요. 좁은 공간 안에서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가 손목시계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 3층에 도착했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에 문이 여러 개 있었어요. 301호 법정. 거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천장이 높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했어요. 나무 냄새가 났죠. 판사 자리 앞에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거기 앉았습니다. 의자가 딱딱했어요. 박성우 변호사가 옆에 앉았어요. 60대 남자였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죠.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으시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50대 여자였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고 있었어요. 높은 자리에 앉았죠. 사건 번호 2025 가단 34567호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태준이가 일어섰어요. 청구인 최태준입니다. 청구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께서 요즘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태준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으시고 같은 약을 2번 드십니다. 손자 이름도 헷갈려 하십니다. 거짓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도 제출합니다.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어요. 바스락. 미정이도 일어섰어요. 저는 딸 최미정입니다. 어머니께서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보험금 20억 원이 있는데 혼자 관리하시기엔 위험합니다. 위험. 그 단어가 귓속을 후벼 팠어요. 동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피청구인 김영자 씨. 판사가 저를 봤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멍하니 판사를 봤어요. 일부러요. 요일? 잘 모르겠는데요.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나는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잠시 멈췄어요. 2000 몇이었지?
판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질문했습니다. 이 보험금 정확히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이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펜을 잡았다 놓았어요. 그거 20억 맞나요? 여기는 어디예요? 눈을 두리번거리며 법정 구석을 바라보고 변호사와 자식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손을 비비고 머리를 긁적이며 작게 중얼거렸죠. 아, 오늘 왜 여기 왔더라? 이름이 뭐였더라? 태준과 미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심한 표정이었어요. 판사는 메모하며 볼펜으로 종이를 긁었습니다. 삭삭삭. 자료를 종합해보니 후견인 지정이 타당해 보입니다. 망치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태준이 눈이 커졌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재판장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치매 아닙니다. 법정이 얼어붙었어요. 태준이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정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동혁이는 고개를 들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6달 동안 연기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꼭 쥐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 자식들이 어떻게 재산을 가로채려 했는지요. 박성우 변호사가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어요. 딸깍. 스피커를 틀었어요. 자식들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20억을 어떻게 나눌까?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늙은 사람들 다 이래. 빨리 결정 안 하면 돈 어디 쓸지 몰라.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태준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정이가 의자를 붙잡았어요. 무릎에 힘이 빠진 것 같았죠. 동혁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땅땅땅. 조용히 하십시오. 녹음이 끝났어요. 법정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청구인들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태준이가 일어서려다 주저앉았어요. 입을 벌렸지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는 미정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못했어요. 후견 개시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땅. 재판을 종료합니다. 일어섰어요. 삼남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6달 동안 바보 연기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너희들 진짜 얼굴을 보려고요. 이제 다 봤어. 태준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미쳤었어요. 미정이도 울면서 매달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동혁이는 멀찍이 서서 울고 있었어요. 손을 뿌리쳤어요. 비켜.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자식들이 쫓아왔습니다. 엄마.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에 태준이 손을 내밀었지만 문은 그대로 닫혔습니다. 차가운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섰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렀어요.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중얼거렸어요. 한 달 후 박성우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결정하셨습니까? 네. 서류에 사인했어요. 볼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보험금 20억 중 15억은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머지 5억과 예금 3억은 제가 쓸게요. 아파트는 원래 제 명의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결정입니다. 자식들한테는요? 단 1원도 안 갑니다.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태준이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엄마 제발이요. 우리 진짜 잘못했어요. 잘못한 줄 알면 됐어. 이제 가. 엄마. 소리쳤지만 인터폰을 껐어요. 밖에서 한참 동안 초인종을 눌렀어요. 따르릉 따르릉. 무시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조용해졌어요.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태준이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죠. 미정이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커튼을 쳤어요. 이제 끝이야. 자식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태준이 회사는 문을 닫았고 미정이는 학원에서 잘렸대요. 빚과 이혼만 남았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궁금하지 않았어요. 1년 후 거울 앞에 섰어요.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직원이 인사했어요. 오늘 지원자가 몇 명이나 돼? 120명입니다. 좋네.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명단이었어요. 15억으로 120명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5분 더 추가할 수 있겠네요. 웃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물에 반짝였어요. 같은 시각, 좁은 골목길에 낡은 건물이 있었어요. 3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비좁은 복도,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305호, 문패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태준이가 나왔습니다. 구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면도를 안 해서 수염이 덥수룩했죠. 나간다. 안에서 미정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골목을 나와 대로변으로 걸어갔어요. 택배 물류센터였습니다. 최태준 씨 왔어요? 네. 오늘 300개 해야 해요. 빨리빨리. 알겠습니다. 택배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엄마 전화번호가 보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고객님의 전화는 받을 수 없는 번호입니다. 차단되어 있었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한 달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동혁이가 보였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동혁아,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형하고 누나하고 달라. 알아. 그래도 용서는 못해. 알아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야. 엄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동혁이가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인터폰을 껐어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동혁이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독거노인 지원 재단 일에 몰두하며 나만의 삶의 궤도를 만들었어요. 태준과 미정의 전화번호는 여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벽을 세웠어요. 다만 혹시 모를 불상사가 걱정되어 막내 동혁의 문자 메시지에만
아주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있다. 너도 잘 지내. 그 정도의 거리였죠. 나는 먼 발치에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스스로 길을 찾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삶을 책임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돈을 탐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했는지 나는 침묵 속에서 관찰했습니다. 삼남매 사이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더군요. 태중과 미정은 어머니에게 직접 다가갈 용기가 없었으니 동혁을 통해 내 안부를 묻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동혁이는 그들에게 자신의 고된 삶을 자세히 알리지는 않으면서 그저 어머니가 여전히 평안하시다는 소식만을 전하는 불안한 끈 역할을 하고 있었죠. 나는 그 끈마저 끊어버릴까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모성애가 실오라기처럼 붙잡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재단 업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는데 창밖으로 들어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따르릉.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켰어요. 5년 전 법정에서 무릎 꿇고 울먹이던 그 모습 대신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 단정한 셔츠, 그리고 5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곧은 허리를 가진 동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조급하거나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동혁이는 신발을 벗자마자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나를 올려다보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였죠. 엄마.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렸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응축된 목소리였어요. 저 빚 다 갚았습니다. 5년 걸렸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녹차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한때 명문대를 나와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던 아들이 새벽 택배 상자와 공사장 벽돌을 짊어졌을 그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택배 알바하고 편의점 야간하고 주말엔 공사장 일용직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차갑게 물었어요. 내 목소리는 5년 전 법정에서 저침해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처럼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국밥집 하나를 열었습니다. 인천 주안동 골목 안쪽에요. 아빠 가게가 있던 곳, 그 자리 근처로요. 주안동 골목. 30년 넘게 국밥 냄새가 진동하던 내 삶의 자리. 그곳을 다시 언급하는 동혁의 목소리에서 나는 뼈저린 반성과 함께 내 삶을 존중하는 마음을 읽었습니다. 엄마 국밥 레시피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끓인 국물은 아무리 해도 그 맛이 안 나서요. 동혁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마루 바닥에 옅게 번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냉동되어 있던 감정이 해동되는 듯 했죠. 며칠 후 나는 새벽 5시 주안동 골목에 섰습니다. 동혁이 새로 단 골목 국밥 간판이 반짝였습니다. 주방 안 뜨거운 사골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동혁이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메모하며 나를 따라왔어요. 엄마, 뼈는 몇 시간 끓여요? 12시간. 약한 불로. 나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조급하면 국물이 탁해져. 천천히 우려내야 진국이 나와. 그 말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죠. 너희들이 스스로 진국이 되거라는 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나는 재단에서 독거노인들을 돌보면서 그 마음 한켠엔 여전히 자식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동시에 동혁의 성장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어요. 동혁이는 성실히 생활하며 빚을 갚고 국밥집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안심과 함께 가슴 한켠이 아릿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서울에서 생활고에 지치던 태준이 문득 동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 잘 지내? 명절에도 얼굴 안 보이더라. 동혁은 자신이 주안동에 국밥집을 차렸다는 사실을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태준과 미정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 때문에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던 자신들과 달리 동생은 어머니의 삶과 기술을 이어받아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며칠 후 태준과 미정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미정은 천가방을 메고 주방문 앞에 섰어요. 수치심과 고생의 흔적이 뒤섞인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그냥 설거지라도. 그렇게 삼남매는 재산이 아니라 땀과 노동이 있는 국밥집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설거지를 하고 국을 나르며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그 겨울 저녁 나는 재단 사무실 일을 마치고 주안동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태주는 국을 나르고 미정은 주문을 받고 동혁은 주방에서 뼈를 삶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있었지만 그 피곤함 속에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세 자식이 동시에 나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래, 손님 기다려. 나는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동혁이가 모락모락 김나는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한 숟갈 맛을 본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됐다. 네. 나는 눈물을 머금은 동혁이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됐어. 엄마 국물 맛이야. 동혁이가 눈물을 글썽였고 태준과 미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고서야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5년 동안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잘못했어요. 거칠어진 태준이의 머리카락, 푸석해진 미정이의 머리카락이 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내 돈이 아니라 땀으로 배운 가치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구나 싶었죠. 태준은 잠시 눈을 떨구고 미정은 손을 가볍게 움켜쥐며 머뭇거렸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일어나. 손님들이 보잖아.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청소하는 삼남매를 나는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돌아왔어요. 지금 저는 독거노인재단을 운영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죠.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왜 아들을 용서했냐고. 6개월 동안 치매 연기까지 했는데 너무 쉽게 용서한 거 아니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국밥도 오래 끓여야 진국이 나옵니다. 사람도 천천히 익어야 제맛이 나죠. 조급하면 안 됩니다. 거짓은 언젠가 끝나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연기가 길수록 진실은 더 빛이 나죠. 그래서 저는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조급하게 복수하는 대신 천천히 진실이 드러나게 했어요. 지금 태준이는 매일 재단에 옵니다. 어르신들께 식사를 나르고 말벗이 되어드려요. 어느 날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국밥 끓여도 될까요? 어르신들께 대접하고 싶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끓여라. 조급하면 안 돼. 태준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천천히 할게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재단 주방에서 국밥 냄새가 났어요. 거짓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만 남았죠. 그리고 진실은 이렇게 따뜻합니다.